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미국의 관세 발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면 발표가 되고 즉시 발표하고 나서 발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 백악관에서 발표를 한 상황이죠. 관련된 이야기 비롯해서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이 시간이면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 쭉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확인해 볼 수 있고 얘기를 또 해주실 텐데 각국의 지금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뭐 강력한 계획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협상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추가 관세를 강행을 하면은 네. 맞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계획이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도 또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협상 쪽에 계속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영국 총리 얘기도 좀 전해주실까요? 스타머 총리가 영국 스카이 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미국하고 빠른 합의를 이뤘고 그래서 아주 빠르게 결론이 나길 바란다. 그러면서도 영국도 관세에 포함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익에 따라 행동하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즉각 보복할 거냐 이렇게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가장 타격받는 부분과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미국하고 협상하는데 기만당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 했더니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이다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글쎄 좀 두고 봐야죠. 네. 영국 산업통상장관도 인터뷰에서 뭐 초기 발표에는 아마도 면제받는 나라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일단 기저에 깔고 가네요. BBC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뒤집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잠재적으로 해결책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입장을 더 고려하겠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서비스의 삭감 가능성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일단 영국도 협상 쪽에 더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 발표될 이 관세를 두고는 사실 불확실성의 해소인지 새로운 또 불확실성의 시작인지를 두고는 상당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뚜껑 열어보고 내일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외교부장이죠.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 얘기 좀 정리해 주세요. 어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관영 매체하고 인터뷰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단호하게 반격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펜타닐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걸 해결하고 싶으면은 이유 없는 관세 인상 처리하고 평등하게 협상해서 서로의 협력을 모색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위협을 계속하면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하겠다고 하는데 협상 쪽에 또 이렇게 계속 그 여지를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총선 유세를 했는데 관세 얘기 역시나 빠질 수가 없겠죠. 오는 28일이 이제 네. 총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선거가 있으니까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강행할 경우에는 추가 조치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지난 금요일이죠. 이 카니 총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생산적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은 서로 만나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아무래도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강한 입장을 좀 내세웠습니다. 이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단기적으로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뭐 비단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몇 달 전부터 분석이 되어 오고 있잖아요. 분석 하나가 또 나왔는데 이 트럼프 관세로 2027년에는 전 세계 GDP가 0.6%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왔네요. 이게 일본 무역진흥기구 밑에 있는 그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걸 이제 니케이가 어제 인용을 했는데요. 트럼프 관세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다 이제 실행이 되면은 2027년 전 세계 GDP가 0.6% 감소할 수 그렇게 있을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일단 숫자를 넣어서 나온 분석일 텐데 어떤 걸 가정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될 이제 관세하고 이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뭐 자동차 관세, 그다음에 이제 또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보편 관세가 이미 실행이 되고 네. 있죠. 이런 걸 다 이제 합쳐서요. 그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액수로 환산을 해보면요. 국제통화기금이 앞서서 전망한 게 2027년 전 세계 GDP를 127조 달러 이렇게 고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0.6%를 계산을 하면 7,6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5조 원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환산이 됩니다. 국가별 분석도 좀 보니까 눈에 띄는 점이 미국이 부과를 하고 미국의 정책인데 정작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했어요. 네, 이 연구소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27년에 미국 GDP가 2.5% 관세 영향으로 좀 줄어들 걸로 봤고요. 아무래도 뭐 중국산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부품 같은 것도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27년에 트럼프 관세가 다 시행이 되면 GDP가 0.9% 줄어들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국과 일본은 GDP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이제 같은 연구소에서 또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는 0.5%, 네. 일본은 0.2% 늘어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율이 좀 낮다는 점이요. 그래서 이제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덜할 거라는 점,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국산이 별로 팔리지 않는다는 지적.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일본 제품 판매가 늘어날 거라는 그 점을 이제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실제 영향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니케이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면제를 해달라라고 좀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뭐 미국도 시비한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IT 기업 규제 이것도 비관세 장벽으로 이제 지적을 해서 어제 그 미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협상을 위해서 예외를 이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상을 하면서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가 기대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문제 워낙 비용도 막대하고 상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니케이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관세 25% 이것도 이제 내일 발표가 된다는 건데 이제 실행이 이제 발표가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일본 산업계가 아예 체념한 상태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부 교섭만 좀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 얘기였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관세 전쟁으로 특히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 농가, 농민 쪽을 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기 때도 그랬다면서요?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오늘 새벽에 그런 점을 좀 시사를 했습니다. 그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요. 일기 때처럼 특히 이제 미국 농가,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이 많거든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 미국 농무장관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앞서서 밝혔습니다. 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참사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게 이제 쓴 워딩인데 네. 경제 참사라는 말이 좀 눈에 띄네요. 뉴욕타임스가 네. 일기 때를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 당시도 중국이 이제 그때도 이제 무역 전쟁하면서 중국이 보복했죠. 그래서 이제 대두, 옥수수, 밀 같은 그런 미국산 농산물 중국 수출이 크게 줄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 농무부가 이제 비상 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 농가에 한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 원 정도를 지원한 걸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뭐 유럽, 캐나다, 멕시코, 일본 뭐 동맹까지도 다 아우르기 때문에 훨씬 미국 농업계 피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관세로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가격에 이게 전가가 되고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전반이 피해를 보지만 농가가 특히나 좀 피해가 크다라는 분석이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일기 때 그런 그 관세 전쟁 여파로다가 그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농산물이 한 27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중국 보복 탓이 크다는 것도 그렇게 당시에도 이제 미국 농무부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일요일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통상장관회 일요일에 열렸는데 트럼프 관세 충격에 함께 대응하자 이런 뜻을 같이 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글이 뭐 중국 관영 SNS에 올라왔다고요? 네. 네. 중국 관영 매체가 아주 굉장히 이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 네. 그 CCTV가 이제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위위안탄텐 여기 이제 글이 일렸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관세 선포를 앞두고 3국이 이제 통상장관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협력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그 세 나라가 다자무역을 통해서 미국 관세 같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의 확실성으로
해칭하자는 점에 비교적 명확히 했다. 이게 비교적이라는 표현,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 나라가 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어떤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특히 그 세 나라가 공급망 그 협력 강화 문제를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중국 반도체 원자재 수입을 원하고 중국도 한국과 일본 반도체 수입을 희망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특히 원활한 공급망이 유지되길 삼국이 기대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그 세 나라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의견도 나눴고 그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이 기초 위에서 더 개방하자는 데도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회의를 지금 이 시점에서 주목한다. 또 이런 뭐 올라온 글을 저희가 전해드린다라고 하는 건 일단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이 회의 자체가 5년여 만에 열린 거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한중일이 좀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또 받았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네. 백악 기자들이 네. 이제 그 한중일 회의 그 다음 날 그 관세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중국과 더 협력하게 만들 가능성을 걱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글쎄 속으로 아마 좀 조금 복잡하겠죠. 이게 이제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반응을 물어봤는데 트럼프는 일단 뭐 별로 일단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마련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심해 광물 채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잠깐 배경 설명드리면요. 네. 그 유엔 해저 기구가 이걸 이제 관장을 하거든요. 네. 작년 8월에 그 29차 총회에서 이게 그 국제 협약 초안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달 초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36개 이사국들이 다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역시 워낙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너무 이르다. 뭐 중국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로이터가 어제 그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전했는데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 대기청에 이런 거 채취 코드를 이제 기준을 잡아라. 우리가 리드하자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지난달 초에 이사회가 있었는데 그때 뭐 32개국이 금지, 일시 중단, 유예 요구했다. 뭐 이런 것도 최근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유럽국들하고 한 32개국은 아직은 이르다. 아,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환경 오염 문제도 있고 뭐 네. 기술 그 수준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특히 이제 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섬나라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게 자기들 돈이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AP가 여기 관련해서 문제는 지금 기업들이 아직까지 협약도 없는데 채취권 신청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앞서가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지 간에 미국이 먼저 기준을 마련하려는 행정명령까지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국과 협력하는 영내 섬나라들이 늘어난다. 이 얘기 좀 자세하게 전해 주실까요? 키리바시라는데 여기는 이제 그 대통령이 4년 세 번째가 됐는데 이 사람 아주 전형적인 친중파입니다. 그 얼마 전에 성명을 내고 중국하고 심해광물 채굴을 위해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 캐나다 회사, 이 회사가 지금 그 면허를 신청하려고 막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광물 탐사 계약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리고 이 회사가 키리바시가 자꾸 좀 미적미적하니까 다른 쪽 섬나라들하고 하겠다고 옮겨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키리바시가 중국 대사관하고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채굴권을 받기 위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선물보다리를 풀었습니다. 뭐 가서 뭐 비행장도 만들어주고 뭐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23년부터는요. 여기 이제 친중 대통령이거든요. 아예 중국 공안이 현지에서 중국 공안 복장으로다가 치안 유지까지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아차 싶었든지 뒤늦게 대사관 열겠다. 뭐 항만 개선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서 네. 마무리할게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겨냥해서 트럼프 정부가 우리 한국에도 대만 방어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왔는데 어디 분석인가요? 지금 중국이 트럼프 2기 출범하고 첫 대만 포위 훈련을 또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류 여 한국 석좌가 이제 거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대만 방어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으니까 한국이 여기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 자체가요. 글 제목 자체가 한국이 대만 해협 비상시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네요. 네, 물론 이제 좀 있어 보여요. 한 전문가의 얘기긴 네. 한데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글은요. 트럼프가 대만 문제에 어떻게 관여할지 아직 확실치 않은데 백악관 내에 있는 그 중국에 대한 강경파들은 대만 방어의 동맹 지원을 더 강화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해협에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이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서 대만 방어를 보다 명확하게 지지하도록 미국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한 미군 그 유연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을 우선시한다 이런 걸 좀 공언한 바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네. 한국도 대만 해협을 포함한 영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대만 해협 분쟁이 미군과 한미 동맹에도 함의가 있다 뭐 이런 언급도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분쟁 리스크도 만약에 대만에 유사시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주한 미군이 이동하면 한반도에 그만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비공식적인 트랙 2 정도 대화 수준이지만 이거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한 미군의 대만 그 유사시 관련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 그다음에 대만 위기 시에 한국의 군사적 기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미 동맹 간에 다뤄져야 할 의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포인트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걸로 또 하나가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좀 업데이트 논의 논지가 됐다고요, 시간이?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금 미국이 인도 태평양 그 쪽에 어떤 그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차에 그래서 미군 유사시에 주한 미군 같은 경우도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배치될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백이 생기니까 한반도에 한미 연합사가 어떻게 대비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덧붙여서 그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제도 그랬죠. 북한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네네. 했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을 건너뛰고 김정은을 만날 경우에는 어떤 그 중국하고 대만에 대한 트럼프 정책이 한국에서 덜 지지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할 거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묘하게 좀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각국의 리더들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몇 개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이건 어떤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네. 2기 취임식 때 네. 유럽 정상 중에서 유일하게 멜로니가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머스크하고도 아주 굉장히 가까운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유로판이 앞서서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세게 내밀면서 유럽하고 지금 관계가 정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멜로니가 그냥 그 와중에 끼어가지고 지금 난처한 입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 예로 뭐 수입 자동차 이제 고율 관세 25% 부과 발표한 후에 멜로니 총리가 방문을 좀 하겠다 이렇게 타진했는데 뭐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뉴욕타임스가 네. 그 급하게 이제 백악관 가겠다고 했는데 네. 그쪽에서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한수를 더 떠서 네. 이탈리아 에너지 대기업 에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가스 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걸 철회했죠. 그 바람에 이렇게 허가까지 취소돼서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보도 분석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는 거긴 한데 여기에서는 그런데 마크롱의 위상은 좀 달라졌다. 요거 비교를 좀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 반면에 마크롱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한테 할 말을 다 하면서도 나름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유럽 연합 내에서 그 리더십도 좀 올라가고 자국 내의 그 정치적 영향도 강화됐다고 뉴욕타임스가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돼서 좀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지금 있습니까? 그 네. 멜로니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정치적인 입지도 많이 흔들린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정 내에 강경 우파 쪽에 이제 동맹인데 거기 그 살비니 부총리가 거기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치고선 벤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거기 또 연정의 다른 축인 외무장관이 뭐 반발하고 해서 연정도 지금 막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이탈리아 대학 교수 얘기가 멜로니가 지금 그동안에 그 대미 관계에서는 좀 가능한 한 좀 조용한 입장을 취하면서 뭔가 좀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 그러면서 블룸버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멜로니가 지금 줄타기를 해왔는데 그 끈이 점점 더 얇아지면서 곧 끊어지기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반면에 핀란드 대통령은 또 비공식 유럽의 비공식 종전 특사로 급부상했다. 이것도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 알렉산데르 스투브 대통령인데요. 그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플로리다 마라라고 가서 트럼프하고 골프 치고 밥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취임 이후에 골프에 유럽 정상이 이렇게 초대받은 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골프 외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겠네요. 트럼프가 뭐 워낙 골프를 좋아하니까요. 지금 소통령 얘기는 그동안에 조금 조율을 하다가 이제 그 골프 치기 직전에 이게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투브 대통령의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하고 굉장히 좀 소통이 잦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 골프 모임도 그 그레이엄이 주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스투브가 트럼프 만나서 지금 이제 푸틴한테 그 종전을 계속 이제 협상을 밀어붙이는데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말고 시일을 정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는 20일 이게 이제 부활절이면서 트럼프 취임 3개월이니까 그때까지 딱 정해놓고 트럼프를 밀어붙여라. 그러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기자들한테 또 밝혔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골프 친 후에 얼마 후에 몇 시간 뒤에 이제 푸틴에게 매우 화났다 이 얘기. 그렇죠. 트럼프가 네. 미국 MBC 방송하고 전화 인터뷰하면서 내가 푸틴에게 화났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원유에 25%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물론 발언이 너무 세했던지 이후에 조금 톤다운을 했지만 어쨌든 스투브가 이렇게 권고한 거를 트럼프가 받아들이는 게 됐다. 그 스투브는 그야말로 떴다는 겁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절묘한 균형이라는 표현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 얘기하면서도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폴리티코는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언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그 칼라스 외교안보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쓴소리 해가지고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한 번도 미국 쪽하고 대면 접촉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스투브는 골프 한 번 치고 밥 한 번 먹고 얻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기분이 좋았는지 이 핀란드가 전 세계 쇠빙선 설계라든가 이런 거 그 생산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네. 쇠빙선도 여러 대 사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정치적인 실리에다가 경제적인 실리까지 덤으로 챙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 좀 여러 국가의 리더들의 미묘한 요 관계 기류 변화, 기사 좀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타 마크 저커버그가 트럼프를 지지한 반대급부를 요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이거는 이 대선 때부터 좀 흘러 올라가서 거슬러 그렇죠. 올라가서 배경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쳇말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메타 쪽에서 지금 유럽연합이 이제 그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제 맞춤형 광고를 딱 하면은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거 보고서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짜증스럽죠. 근데 그거를 없애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기면은 벌금을 이제 곧 매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 쪽에서 그 백악관 통상 당국자들한테 이거 좀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걸 막아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메타 쪽에서는 이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수익이 한 4분의 1 정도가 유럽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법에 이게 강행이 되면 메타가 그러니까 수익성이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유럽연합은 예정대로 간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제 대선 시절부터 해서 좀 기억을 되살려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저커버가 그동안에 좀 관계 개선에 많이 공을 좀 들여왔잖아요. 공을 많이 들였죠. 네. 공화당 출신들 많이 임원을 네.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그 트럼프가 좋아하는 격투기 회장까지 이사회 했죠. 그다음에 작년 7월에 트럼프 그 야외 유세 때 그 암살 모면한 직후에도 전화 걸어가지고선 안부 묻고 그 해서 지금 그동안에 뭐 엄청나게 공을 들여왔으니까 이제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메타 흐름도 좀 지켜볼게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발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글라브 프로두크트. 네, 회사 이름이죠. 이게 러시아 네. 통조림 회사인데요. 러시아판 캠벨 수프, 그러니까 한 2억 불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키운 사람이 그 러시아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금은 이제 LA에 살고 있는데요. 이제 전쟁 나고 나서 이 기업이 그냥 그 푸틴 그 체제 관리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손해를 많이 봤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푸틴하고 이제 막 협상하고 하니까 그 기회를 봐서 도와달라, 그 회사를 좀 구해달라 하면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물론 많은 미국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전쟁 후에 나왔지만 아직도 거기 이익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트럼프한테 푸틴하고 이걸 좀 풀어달라 이렇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12개 기업을 러시아가 이제 임시 관리 체제에 뒀는데 말씀드린 이 러시아판 캠벨이라고 불리는 이 통조림 회사가 첫 번째 타깃이 되고 가치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달라고 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공짜 없는데 네. 또 어떤 거를 그 백악관 쪽에서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